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환갑을 맞이한 60대 여성입니다. 어쩌다 보니 제 소개에는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라는 소개가 빠졌네요. 아이가 없는 저는 남편을 잃은 후 따로 나를 소개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외로움과 쓸쓸함을 느끼기도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제는 제 자신을 찾아가는 것 같아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는 기분을 느낍니다. 새롭게 태어난 내 자신이 이곳에 이야기를 전하게 된 이유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겪은 엉뚱한 사건 때문입니다. 그 사건은 말로도 설명하기 어렵고 현실성이 없어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그 사람들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함께 일생에 겪었던 고난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부터 저에게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는 재정적으로 여유로운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엄마가 큰 병에 걸려 돈을 많이 들이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학교에서는 잘 따랐고 공부에도 열정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집안 상황으로 돈을 버는 것이 먼저였기에 졸업 후 곧바로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바쁜 일상으로 인해 불평을 할 틈이 없었고 가끔 친구들과 만남을 갖는 것이 위안이었습니다. 그런 중에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고 고등학교 시절 가장 친한 친구와 함께 나는 예전에 대학 동기였던 남편을 우연히 길에서 마주쳤다. 며칠 후에 남편으로부터 집으로 찾아오길 요청하는 전화를 받았다. 친구의 대학 동기라고 했지만 잘 알지 못하는 남자의 연락은 불편했다. 그래서 전화번호를 확인하지 않고 버렸다. 하지만 그 남자는 계속해서 집으로 연락을 주고 집 앞까지 찾아왔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현하며 나에게 다가왔다. 친구가 괜찮은 남자라고 해서 먼저 빵집에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의심이 들었다. 내 자신에게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남자는 대학생이고 나는 공장 노동자였기 때문에 우리의 만남은 더 이상 이어지기 어려웠다. 접하는 즉시 남자의 배경을 알 수 있었다. 그는 나와는 다른 사는 세상을 가졌던 것 같았다. 부유한 가정에서 외동아들로 자란 그는 어머니의 품 안에서 키워졌던 것 같았다. 두 사람의 삶은 너무나 다르게 보였다. 즐거운 추억으로 남긴 그 자리를 떠나면서 다음 만남의 제안을 거절했다. 하지만 내가 거절해도 남자는 여전히 나를 적극적으로 만나려 하며 나는 마음이 끌리는 것을 참지 못하고 우리는 연애를 시작했다. 대학생 남자친구와 공장 노동자인 나 여자친구 남편이 손해를 많이 본 연애였어요. 데이트 시간도 항상 제가 가능한 시간에 맞춰야 했고 참고 기다려줘야 했어요. 결혼을 약속했지만 집안에 인사를 드리기로 했어요. 남편이 어머님과 연을 끊어도 결혼을 하겠다고 했을 때 어쩔 수 없이 아들의 뜻을 따라야 했어요. 상견례 자리에서도 편치하지 않게 했고 예단도 부족하다며 직접 말씀하셨어요. 결혼 후 생활이 예상보다 힘들었어요. 아마 받을 수 있는 모든 시련을 겪은 것 같아요. 가정일은 힘든 것이 기본이었고 가족들이 들으면 안 되는 이야기도 타인에게 고의로 전했죠. 이유 없이 불행한 일도 여러 차례 겪었어요. 시어머니의 행동에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지만 남편이 위로해주고 잘해주어 참을 수 있었어요. 천천히 시어머니 집에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과 사이가 좋았음에도 아이 소식이 들리지 않았어요. 우리 부부 모두 아이를 가지고 싶어 했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제 몸이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결과를 받았을 때 큰 충격을 받았어요. 남편이 이 사실을 받을 때 더 걱정이 돼서 상처받았어요. 집안 분위기를 망치는 건지 아이를 안겨줄 수 없는 입장이라는 생각에 집안을 나가기로 결심했어요. 남편에게 결과를 말하고 떠나라고 권했어요. 남편은 모든 말을 다 듣고서도 저를 붙잡았습니다. 우리 사이에 아이는 꼭 필요하지 않다면서 말이죠. 남편의 긴 설득 끝에 저도 마음을 고쳐먹기로 했고 저를 잡아준 남편에게 고마워이 집안에 더 잘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런 사정을 모르던 시모는 손주를 바라고 있었고 제 탓을 하며 저를 욕했죠. 그럴 때마다 남편이 자기 탓으로 화살을 돌리며 저를 대신해 방패막이가 되어줬습니다. 너는 아직도 소식이 없냐?
내가 우리 집에서 애라던 나야? 밥값을 하는 게 아니냐? 아무짝에 쓸모도 없는 년 며느리로 받아들여졌으면 밥값을 해야지. 뭐 한다고 꾸물거리고 있어? 어머니, 제가 일이 바빠서 피곤해서 그런 거예요. 하늘을 봐야 별을 따죠. 제가 집에 들어오면 잠만 자는데 어떻게 애를 가져요? 이 사람 아무 잘못 없어요? 내가 일이 바빠서 애 가질 생각이 안 들어서 그런 거니까 그만 좀 하세요. 남편이 시모를 막아준 덕분에 더 큰 소리는 나지 않고 있었는데 어떻게 아신 건지 시모가 제가 임신을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저를 쥐잡듯이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강제로 이혼을 시키려고 악을 썼죠. 그 시절 한 집안의 대가 끊기는 일은 며느리로서 이혼을 당할 수 있는 정도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에는 남편도 시모에게 강한 어조로 음성을 높이며 잘잘못을 따질 수 없었죠. 결국 남편이 시모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봉원아,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고 무릎을 꿇고 일어서라. 너의 그런 태도로 내 결정이 바뀌진 않을 것이다. 너도 생각해봐. 우리 가문이 끊긴다는데 나는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조상들의 얼굴을 어떻게 놓을 수 있겠는가? 다른 것들은 모르겠지만 후손을 낳지 못하는 것은 결코 허용될 수 없어. 어머니, 부탁이야. 저 사람 아니면 죽을 테니까. 다른 것들은 양보해도 그 사람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어. 그 사람도 아이를 가지고 싶지 않아서 안 가지는 것이 아니잖아. 오히려 그 사람이 지금 가장 힘들고 가슴 아픈 상황에 처해 있어. 김가의 대를 잇는 것이 아들 목숨보다 중요한 게 아니야. 앞으로 그 사람이나 어머니께 최선을 다할 테니까 부탁이야 이혼을 말하지 마세요. 남편이 그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처지였지만 시어머니께 무릎을 꿇고 사죄했어. 남편이 목숨까지 걸고 원하는 걸 보기 위해 용서해달라고 부탁했어. 그 덕분에 다행히 시어머니가 우리를 이혼시키지 않았지만 다른 문제가 생겼어. 시어머니가 내게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기 시작했어. 처음에는 눈도 마주치지 않고 말도 걸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아예 코앞에 있는 사람조차 없는 취급을 받았다. 내일부터 집에 가정부가 올 거라고 하는데 모르는 사람이 집 안에 있어도 당황하지 마세요. 가족도 아닌 이 사람이 누구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집엔 제외하고 다른 누가 있는데? 요즘 제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집안일을 할 수가 없어서 따로 사람을 고용해야 할 것 같아요. 엄마, 제발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잘하고 있잖아요. 제가 말하는 이 사람이 어쩌면 심술 많은 며느리를 말하는 거라니까 자식도 낳지 못하는 사람이 그럴까요? 저는 그런 사람한테 집안일 맡길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시킨 일 다 하겠다고 했잖아요. 내일부터 가정부가 오는 줄 알아요. 그래서 내일까지 미루고 더 신중히 생각하고 하세요. 그 시간 동안 집안일 열심히 하라고 말씀드린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그 반 끝을 봉했고 다시 한번 쓸었다가 진행하는 등 시모 취향을 한 대로 움직였어요. 다음 날 새벽부터 집안일을 열심히 하는데 진짜로 엄마가 불러온 가정부가 찾아왔어요. 시모는 의도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가정부로 온 여자는 내 나이거나 그 이상으로 보였어요. 그 가정부가 오자마자 더 이상 집안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그녀가 대신해야 했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도 있었지만 시어머니가 가정부에 말한 한 말로 인해 집안일을 하려 할 수가 없었죠.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일하게 된 정이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뭐 할 일이에요? 다른 집들과 다를 게 없는데 한 가지만 부탁할게요. 옆에 있는 사람이 뭘 하면 그건 싹 다 처음부터 다시 해줘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예를 들어서 옆에 사람이 설거지를 했다 치면 그 한 거 다시 싱크대에 넣고 다시 설거지를 해주면 돼요. 뭐든지 그렇게 해서 2배로 고생하는 값은 내가 치러줄 테니 그냥 내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면 돼요. 누가 들어도 앞에 있는 저를 집안에서 투명인간 취급하라는 소리였어요. 일을 하러 온 첫날 그런 말을 듣게 된 가정부는 오자마자 집안의 분위기를 눈치챈 듯 했고 그 분위기에 바로 적응을 했죠.
제가 시어머니와 단둘이 있는 낮에는 아무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힘도 없다는 걸 알자 저에게 대놓고 예의 없이 건방지게 굴었습니다. 방해해서 죄송한데 화장실 청소가 언제쯤 끝날까요? 제가 좀 급해서요. 안방 화장실 쓰세요. 제가 그 방 화장실은 사용을 못해서요. 오래 걸릴까요? 사람 재촉하실 거면 도와주세요. 아무리 돈 받고 일하는 거라고 하지만 누가 남의 용변 보는 화장실 청소까지 하고 싶은 줄 아세요? 그러나 그쪽 용변을 볼 때까지 기다리고 나와서 청소를 해야겠어요. 제가 당장 나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언제쯤 끝나냐고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말만 하면 되지? 제가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따지고 드세요? 누가 돈 써서 가정부를 고용하는데 같이 일을 해요? 혼자서 못하는 일이면 몰라도 그쪽이 저한테 돈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정 억울하시면 지금 겪은 일 사모님께 가셔서 말씀하세요. 제가 잘못한 일이라면 제가 일 그만두게 되겠죠. 제가 시모에게 말을 할 수 없고 말을 한다고 해도 아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 가정부는 오히려 저를 잡아먹을 듯이 대했습니다. 남편에게 말을 해볼 수도 있었지만 남편도 저 때문에 여러 괴로운 상황을 겪었으니 그 말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모든 남편에게 대신 해결해달라며 의지할 수 없었죠. 그래서 최대한 가정부와 안 부딪히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꺼다 놓은 보릿자루 마냥 집에서 무엇도 할 수 없는 채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죠. 거기까지는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벌어진 일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가정부인 그 여자가 남편에게 코맹맹이 소리를 내며 꼬리를 치기 시작했거든요. 둔한 남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같은 여자인 저는 한눈에 알 수가 있었죠. 나는 남편이 식사할 때마다 그의 좋아하는 음식을 따로 차려주고 때로는 사장님과 남편을 혼동하여 불렀다. 남편이 이건 술란이네요. 따로 해주신 거예요라든지 사모님이 안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봉원 씨 죄송해요. 작은 사장님 것만 했어요. 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그런데 나도 알아서 그런 행동은 귀찮은 일이라 생각했다. 그렇다면 우리 집에서 뭔가 가만히 있는 게 없을까요? 우리 둘 다 술을 좋아하지 않아 내가 그걸 몰랐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로 민망했다. 소장님, 술을 드시고 싶으세요? 라고 묻는 것은 정중한 표현이었지만 실제로는 강요하는 투였다. 남편의 이름을 잘못 불러서 상처를 받았지만 나는 마침내 거절했다. 이런 상황이 몇 번 있었고 결국 어느 날 나는 가정부에게 화를 내고 남편에게는 가정부를 바꿀 것을 말했다. 그런데 그 일로 소동을 일으키기 싫어서 나는 화를 참았다. 하지만 결국 시모는 이른 아침에 집을 떠나버렸고 그날은 남편과 나 둘만의 아침 식사였다. 남편이 샤워하고 있는 동안 저는 남편이 입고 나갈 옷을 다리고 준비했습니다. 식사를 하러 식탁에 앉았더니 그때 가정부인 그 여자가 제 남편 가슴에 있는 먼지를 떼어주며 선을 넘는 말을 했어요. 이 먼지가 묻었다고 하더니 이 톤의 하늘색 셔츠는 맞지 않아. 오늘 한 넥타이랑도 안 어울려. 얼굴이 하얗다 보니까 모든 색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었지만 그녀는 밝은 톤의 하늘색이 더 어울릴 것 같다며 말했어요. 나는 패션에 대해 관심이 없고 잘 몰라서 아내가 골라주는 옷을 입는 편이었어요. 그래도 오늘 아내가 골라준 옷이 가장 마음에 들었고 아내가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색을 알기에 허락도 없이 남편 가슴에 손대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어요. 그 여자가 말을 계속하면 안 됐겠지만 남편이 이상하다고 느끼던지 그 여자에게 여지를 주지 않았어요. 남편이 그 여자에게 가벼운 말을 걸었을 때 나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만약 그 옷을 밖으로 버리려면 밖에 가서 던지세요. 그녀는 가정부가 아니야? 집안일만 하라며 그 여자에게 말했어요. 또 내 남편이 그 여자의 친구가 아니란 걸 강조했어요. 매번 실수처럼 내 남편의 이름을 부르는 나는 앞으로는 꼭 작은 사장님으로 불러야겠어요. 집사라면 집사다운 태도로 행동하라고 강조하자 남편과 나가 명확하게 경고하자 이때 그 여자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그녀의 잘못을 인정하는 듯 했다. 그런데 그녀가 언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것이 눈에 띄어 남편에게 부탁하게 되었다.
남편에게 이 사정을 말하고 집사를 바꾸어야 한다고 했지만 남편은 그녀의 상황이 어렵다며 그 정도까지는 하지 말자고 말했다. 오늘 아침에도 보았어. 너 없어서 몰라 그런 짓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말이야. 너 없으면 확실히 무시당할 거야. 너 어머니께 말하면서 집사를 바꾸자고 해보자. 아이, 너에게 그 사람이 선을 넘으면 분명히 말해야 해. 분노도 표해야 하고 어머니에게도 내가 말해야 할 거야. 만약 그 여자가 너보다 먼저 선을 넘어가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 너가 그렇게 말해도 내가 있기 때문에 넘어갈 수 없어. 하지만 갈아입거나 바꾸는 건 좀 아니야? 어머니로부터 조금 들었는데 그 여자의 상황은 어려워. 그런데 당장 갚아야 할 빚도 많고 배운 게 없어서 일자리도 찾을 수 없었던 모양이야. 집사로서도 나이가 어려서 많이 거절당해왔는데 내가 어떤 걱정을 하는 줄도 모르고 있구나. 여자가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을 알고도 우린 그보다 더 어려운 사람인 거잖아. 내가 그렇게 행동을 확실하게 바꾸면 당신도 마음에 쏙 들지 않는 짓을 하지 않을 거야. 남편은 가엾은 상황의 사람을 내쫓을 수 없다며 말했을 때 난 어쩔 수 없이 동의했어. 다행히 그 이후 가정부는 내가 거슬렸던 행동을 하지 않았어. 그는 내게만 다정했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다른 행동을 했었어. 남편이 계속해서 나를 챙겨주는 것에 관심을 보인 것 같아. 그때부터 남편은 나의 기분을 생각해 말을 안 했었어. 그러던 중 그 여자가 남편에게 드러나게 작업을 하고 있었고 더는 그냥 지나칠 수 없다고 판단한 남편은 큰 소리로 화를 냈어. 그 끝에 그 여자는 그만두게 되었어. 그 후로 마음은 한결 편해지지만 몸은 더 바쁘게 되었어. 다음 날 새벽부터 하루 종일 집안일을 했더니 시모가 가정부를 불러오지 않고 내가 집안일을 하게 했어. 시모는 물론 나쁜 짓에 지쳐 나를 괴롭히지 않았어. 그런데 물론 이전보다는 덜 괴롭혔어. 어쨌든 결국에는 시모는 내 집안으로 시집을 왔어. 처음으로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게 됐어요. 그 평온한 시간은 꽤 오랫동안 흘렀고 시간은 흘러 저와 남편은 어느덧 환갑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이제 저희 두 사람의 보살핌이 꼭 필요한 노모가 되어 있었죠. 집안에서 큰 소리가 나지 않은 지도 꽤 오래돼 이대로 말년까지 남편과 조용한 나날들을 보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운동을 하러 나간 남편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다는 전화를 받게 됐고 시모와 함께 병원으로 달려가게 됐죠. 이제 한창인 나이 남편을 잃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찾아간 병원에서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는 말을 듣게 됐죠. 남편 같은 사람이 저를 두고 이렇게 허망하게 떠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실감이 나지 않아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점점 차가워지는 남편을 어루만지면서도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상태로 전 남편의 장례식을 치러야 했고 남편을 발인해야 하는 날이 됐죠. 화장터에 도착해 남편이 들어있는 관이 화로로 들어가자 그제서야 나오지 않고 있던 눈물이 쏟아졌고 더는 남편을 볼 수 없다는 현실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저도 시모와 같이 자리에 쓰러져 오열을 하게 됐죠. 그런데 남편의 화로가 보이는 유리창 앞에 낯선 남자가 오열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열하는 모습이 가족이 아니고서야 그렇게 올 수 없을 것 같았죠. 전 낯선 남자는 누군가 궁금해하고 있었죠. 그런데 남자가 나와 시모를 보더니 우리 앞으로 걸어왔어요. 그리고 깜짝 놀랄 만한 말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큰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누굴까 궁금하실 텐데 저는 아버지가 버린 아들입니다. 미친 사람이나 착각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어이가 없어 관계를 확인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여자가 끼어들었어요.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뭘 잘못 아신 듯해 보이네요. 우리 남편 이름은 김봉원이고 그쪽 같은 아들은 없어요? 아니요. 나의 아들 봉원 씨 아들 맞아요. 너를 기억하시죠? 24년 전 같이 한 집에 있었는데 누군가라고 생각하는 그 여자의 얼굴을 봤더니 우리 집에서 일한 가정부였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기억하시는 모양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 그때 가정부로 일했던 사람이에요.
여기 두 분이 모르는 사실이 있는데 사실 저 가정부로 일했을 때 봉원 씨와 만나고 있었어요. 작은 사모님 아니 형배님이라고 해야 하나. 형배님은 제가 봉원 씨에게 추파를 던진다고 생각했을 텐데 봉원 씨가 저한테 먼저 추파를 던졌어요. 애 없는 형배님과 금방 정리할 거라고 해서 그 말에 믿고 시작한 관계인데 막상 만나니까 말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형배님이 있는 앞에서 그렇게 노골적으로 봉원 씨와 관계 티를 낼 거고 봉원 씨는 혹시 형배님께서 우리 관계를 불안해서 알아챌까봐 관심 없는 척 행동한 거예요. 그런데 애가 생겼다고 하니까 화내고 나를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나를 싫다고 하니까 나중에는 너 아이를 키우고 싶냐며 협박하고 간통죄로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교도소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싶냐며 협박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돈이 되도록 받고 나가는 게 맞다 생각해서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결국 자기 죄를 청산하지 않고 먼저 떠났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불륜을 했다니 세상에서 내 남편을 가장 잘 알아요. 남편은 나를 두고 다른 사람을 만날 리가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럼 검사해봐요. 유전자 검사하면 나올 거예요. 시모와 남편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남자를 검사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세대를 건너뛴 사이에서는 같은 성별의 유전자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이라 주장하는 남자가 친자임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남편이나 아버지의 유전자를 검사해야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이미 화장된 상태여서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서 가정부가 강하게 말했어요. 전 자신 있지만 형님께서 아니라고 하셔서요. 억울해서 안 되겠어요. 저 그렇게 확인하고 싶다면 정말 해도 안 되고 입에 담아도 안 되는 말이지만 편안히 잠들고 계신 아버님을 모셔와서 혹시 남아있는 유전자로 검사를 해봐야만 해요. 그렇게 해야만 믿으시겠죠? 여자가 큰 목소리로 남편의 친자임을 주장하자 이미 시모는 두 모자를 자신의 며느리 손자로 생각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하지 않았니? 정말 내 시아버지를 묘해서 판에 확인을 해봐야 믿을 거야? 그만하고 동원이나 유사 나눠줘. 그리고 봉원이도 없는 우리 집에서 나가주고 솔직히 너도 이제 내 인생 찾으면 좋을 거 아니냐? 언제까지 내 밑에서 있을 거야? 나도 이제 손주랑 손주나 아주 며느리랑 살고 싶구나. 우리가 피 섞인 사이도 아니고 봉원이 이러면 남이나 다를 바가 없는데 안 그러냐? 시모는 저를 내쫓는 말을 돌려서 했고 그 여자는 제게 지난 세월 남편이 주지 않았던 양육비와 함께 남편 유산에 대한 아들의 몫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 여자와 아들의 말이 거짓말일 수도 있지 않냐며 따졌지만 시모는 듣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이 집안에 들어온 일이 뭔지 따지면서 저를 탓했고 자신의 손주를 낳아줬다고 주장하는 여자 편만 들어주었죠. 남편에게 남자 형제도 없었기에 남편의 아들이라 주장하는 남자와 그의 엄마의 주장을 확인해 볼 수가 없었습니다. 유산에 관한 문제를 법적으로 소송하면 두 사람의 입장을 대리기 위해 돈을 지출해야 할 수도 있지만 오랜 시간 법정 싸움을 하며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을지도 모른다는 의혹과 소문을 퍼뜨리고 싶지 않았어요. 게다가 만약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다면 그 여자와 그 여자의 아들이 예전 동안 숨어 살게 된 것에 관해 남편 대신 배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죽은 남편을 부른 뒤 이 사실에 대해 물어보고 싶었어요. 꿈에서라도 남편이 나타나서 아들이 옳은지 틀린지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남편이 결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흘러도 이 괴로운 상황을 빨리 끝내기 위해 두 사람의 유산 일부를 지불해야 하겠다고 생각했죠. 그동안 누려야 할 것들을 하지 못하고 살아온 손주의 인생을 되찾아야 한다며 제게 유산을 빨리 나눠주라고 강요하는 시어머니의 행동도 또한 유산을 나눠줘야 한다는 생각으로 만들었습니다. 남편의 재산 중 어떤 것을 금전화하고 어떤 식으로 유산을 나눠줘야 하는지 알아보고 있을 때 갑자기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 기억의 주인공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이 문제를 분명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주인공은 남편의 이복 동생이었죠. 예전 남편에게서 그 이복 동생이 있다는 기억이 나왔습니다. 있었어요.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이어서 쓰겠습니다.
아버님과 시모가 돌아가신 이후에 남편은 이복 동생과 연락을 다시 맺게 되었습니다. 둘은 오랜만에 만나 서로의 삶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복 동생은 과거의 일들에 대해 아버님과 시모에 대한 사죄와 이해를 표현했고 남편은 그 솔직한 말에 안도하며 편안해졌습니다. 그들은 서로 사이의 유대감을 새롭게 확인하고 앞으로는 더 가깝게 지내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복 동생은 남편에게 적극적인 지지와 사랑을 보내며 지금까지의 분노와 원망을 깨끗이 털어내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이복 동생을 품고 있는 아버님의 할머니가 되어주기로 결심하고 이복 동생도 그 약속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남편과 이복 동생은 새로운 시작을 함께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로 다짐했습니다. 함께 어렵게 겪은 시련을 이겨내며 더욱 더 깊은 유대관계를 이어가기로 한 둘은 앞으로의 삶이 더욱 밝고 풍요로울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과 이복 동생은 아버님과 시모에게 보답하기 위해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가족이 되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며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희망을 키워가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남편과 이복 동생은 인생의 새로운 장을 펼치며 함께 성장하고 사랑을 나누어가는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족 사이에 얽힌 복잡한 사정과 감정들을 엮어놓으며 이야기가 전개되었습니다. 한국어로 다양한 측면을 탐구하고자 하는 스토리텔링의 특성을 재현했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제게 연락해주세요. 그 사람은 자신이 남편에게 받은 도움이 많아서 그것을 갚기 위해서라도 꼭 연락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때 필요한 것은 남편의 아들이라 주장하는 남자의 유전 물질이었습니다. 남편과 그 남자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었는데 유전자 검사를 할 필요가 있어서 달라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고민 끝에 결정을 내리고 그 두 사람을 만나러 가게 되었습니다. 유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척하며 남자의 머리카락과 담배꽁초를 수집했고 그것으로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그 남자가 남편의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이복 동생과 아들이라 주장하는 남자 사이에 일치하는 유전자가 없었습니다. 사기에 걸릴 뻔했어요. 어떤 말이든 큰 소리로 하는 사람이 이긴다는 걸 알게 되면서도 확인할 수 없고 상대방이 거칠게 나오면서 사기당하는 것을 막을 뻔했어요. 이 결과로 돌이면서 그 사람들에게 유산을 나눠줄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뻔뻔한 사기꾼들을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법적인 조치를 취해보려고 했지만 명예훼손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처벌을 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분노한 마음을 직접 풀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옆에서 손자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좋아하고 있던 시모는 덤이었고 나는 검사 결과를 가지고 당당히 두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때 시모가 집에 있었다는 말을 듣고 유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그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여자와 그녀의 아들은 이미 며느리와 손주 역할을 하며 심호흡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더러운 일을 끝내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확인해보니 유산은 한 푼도 주지 않을 것 같더군요. 형님, 왜 갑자기 태도를 바꾸세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형님은 사람이 좋으시니 봉헌 씨의 잘못을 자신의 잘못으로 생각하시고 보상해 주실 줄 알았는데 왜 계속 토론을 하시는 건가요? 너희가 누구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봉헌 씨가 죄를 죽이지 않으면 형님께서 대신 보상을 해줘야 맞지 않습니까? 네, 둘째의 말이 맞습니다. 너는 왜 갑자기 없던 돈을 탐내려고 그러는 것이냐? 노후에 돈 탐내기까지 시작하면 안 돼. 동원이는 세상에 유일하게 남은 아들인데 우리 아들로 여기고 보상을 해야지. 우리 손주의 미래를 망치면 어떡하려고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돌아다니던 연애의 아들을 우리 봉환 씨의 아들이라고 하세요? 그러다가 아들을 아끼시더니 직접 끌어내리고 싶다고 하세요. 너희들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 거지? 모자가 쌍으로 사기극을 벌일 생각을 하니? 너는 이 아이의 엄마가 창피해하지도 않아? 아니면 진짜로 내 아들에게 그래? 솔직히 말해봐. 우리 집에 오기 전에 몇 군데서 이런 짓을 했니? 거기서는 잘 쏘가 넘어가거나
내 남편 아버지가 없어서 자식이나 형제도 없는 외동이니까 이런 짓을 벌이는 거야? 이런 일로 사람들을 속이고 놀아라. 형님, 말씀이 좀 심하신데요. 누가 사기를 쳐? 우리 아들 봉원 씨의 아들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어요. 그럼 너는 증거가 있니? 내 남편의 아들이라는 증거는 니들 연놈들의 말밖에 없잖아. 나는 있어? 증거가 있다고. 어머님, 봉원 씨의 이복 동생이 있는 거 기억하시죠? 사실 봉원 씨가 죽기 전까지 연락하고 도움을 주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버지시죠. 그래서 제가 그 사람과 내 남편의 이복 동생과 유전자 검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동일한 유전자가 없다고 나왔는데요. 자, 제가 의뢰한 검사의 결과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남편과는 아무런 핏줄도 없을 거예요. 제가 생각한 여성은 저가 제출한 검사 결과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이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서 남편의 아들이 맞다고 주장했지만 그런 방식으로 사기를 치렀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후 모두 앞에서 검사를 받자고 제안했고 이복 동생과 그 어머니가 증인이 되어주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점차 믿음을 잃어가는 여성과 그의 아들은 사기가 드러났음을 느낀 것 같았습니다. 그녀에게 돈을 제공하고 사기죄를 인정하면 손해배상을 해줄 것을 제안하자 두 사람은 즉시 꼬리를 내렸습니다. 그들의 사기 계획을 인정한 후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지만 사태를 해결할 수 있었음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처벌받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슬픔을 빨리 끊어내기로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자신들의 잘못을 속삭였을 때 시모는 한숨 돌렸다고 말하며 큰일을 면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모의 차례였습니다. 아마도 두 사람보다 더 나쁜 존재가 시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내가 잘했어? 우리 아들의 재산을 보호하느라 수고했어? 왜 그러냐고요? 언제부터 나에게 의지하던 거야? 이야기하는데 시모는 나를 붙잡고 눈물을 보였습니다. 저는 어머니나 시아버지 아니면 손주도 안 되겠군요. 어머님, 그만 좀 발목을 붙여주세요. 이 일로 몸은 귀한 제 자신에게 미련한 모습 안 할 거예요. 이러는데 말해야 나도 피해자야. 속아서 그렇게 행동한 건데? 만약 내가 아이 하나 낳은 것다면 이 일이 있지 않았을 텐데. 시모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소속이 없어서 제가 혼란스러운 거야? 그런 말을 해서 미안해요. 저도 나였으면 우지 같겠죠? 그러나 저를 관리들의 혼란으로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애를 갖지 않아서 정말 미안해요. 어머님보다 제가 힘들었어요. 죄인으로 평생 사는 것도 꽤나 힘들어. 또 제가 이 집안 죄인이라고 해도 어떻게 저를 헌신짝 버리듯이 내치세요. 어머님 밑에서 지난 평생 고생하고 수발 들었던 사람은 저예요. 제가 평생 마음에 안 드셨다고 해도 한순간에 내치시면 안 되는 거죠. 밉든 곱든 지난 세월 같이 살 비비고 산 세월이 있는데 저 그만하겠어요. 어머님 모시다가 어떻게 어떤 식으로 버려질지 모르는데 제가 왜 사서 고생을 하겠어요. 가지고 계신 재산으로 이 사기꾼 연놈들과 오손도손 사시든 양로원에 들어가서 쓸쓸하게 지내시든 어머님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이 집안 죄인인 저는 이제 며느리 노릇 그만할 테니 왜 그러니 난. 내가 서운한 건 다 이해한다. 내가 잘못했어. 내 말대로 우리가 평생 지내오면서 서로 쌓은 청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날 버리면 어떡하니. 이렇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잘못했다고 말 같지 않은데 이번에만 내가 참아라. 내가 너한테 큰 잘못을 했다. 제 단호한 모습에 뒤늦게 태도를 바꾼 시모는 잘못했다며 저에게 매달렸지만 저는 마음을 굳힌 지 오래였습니다. 그렇게 사기꾼 두 사람과 시모를 두고 저는 그 집에서 나오게 됐죠. 이후 시모 집에서 짐을 빼올 때 한 번 더 붙잡히기는 했지만 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집에서 나와 시모와 연을 끊고 살고 있죠. 이 일로 몸은 귀한 제 자신에게 미련한 모습 안 할 거예요. 이러는데 말해야 나도 피해자야. 속아서 그렇게 행동한 건데? 만약 내가 아이 하나 낳은 것다면 이 일이 있지 않았을 텐데. 시모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소속이 없어서 제가 혼란스러운 거야?
그런 말을 해서 미안해요. 저도 나였으면 우지 같겠죠? 그러나 저를 관리들의 혼란으로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애를 갖지 않아서 정말 미안해요. 어머님보다 제가 힘들었어요. 죄인으로 평생 사는 것도 꽤나 힘들어. 가끔씩 시어머니의 소식이 궁금하기도 하지만 일부러 관심을 주지 않으려고 알아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제 삶을 나만을 위해 사려고 하거든요. 누군가를 모시고 마음의 상처를 듣는 이야기는 더는 하고 싶지 않아요. 물론 목숨이 다해 남편을 다시 만나게 되면 남편 앞에 무릎 꿇고 잘못했다 용서를 구해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제가 내린 결정대로 살아보려고 해요. 그러니 앞으로 남은 삶을 재미있게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모두 행복하세요.